자, 요번에 이제 시작할 것은 이제 그 세계사 교육에서 타자 읽기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 그 오리엔탈리즘 관련된 내용을 쭉 얘기했죠. 그 오리엔탈리즘 관련된 내용의 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주요 내용들을 얘기하고 요 논문에서는 관련된 학자들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사 교육에서 타자 읽기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서구 중심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를 넘어간 내용이 있고, 요거는 이제 몇 페이지부터 있냐면, 일단 쭉쭉 넘어가서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넘어갈게요. 예. 그 414페이지 펴보세요. 414페이지. 자, 그 내용을 읽어보죠. 자, 세계사 교육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역사를 진화적, 진보적,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변화를 보아온 근대 역사 간의 해체의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 세계사의 어떤 상호 유전 체계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이제 역사를 진보적, 물질적, 진화적 변화로만 파악했던 근대적 서구 중심의 역사관의 해체를 배경으로 한다. 이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근대 역사학은 인류의 여러 문명들을 일관된 형식으로 통합할 수 있는 법칙과 규칙을 찾으려고 시도했고, 근대화론이나 기술 결정론처럼 역사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인과관계를 단일한 사고틀로서 설명했다. 자, 이러한 세계사 기술에서 비교와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은 물론 서구였다. 근대 서구 문명은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에 의해 구현된 근대화 성공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세계사의 연대기와 개념, 용어 등 및 세계사와 중요한 사건들은 서구 문명사에서 기초한 서구의 자료를 근거에 정해졌다. 또한 역사적 사건의 중요도는 기술 진보 같은 서구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고 세계사는 서구의 필연적 승리를 함축한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세계사는 이제 주로 국가 민족 단위로 서술되었고 지역이나 문화권의 역사는 그에 속하는 제국 국가 민족들의 역사를 합쳐놓은 것이었고 특히 근대 서구 국가들의 역사는 우월적인 지위를 담보하며 세계사 서술의 중심을 차지했다. 앞에 이제 논문 내용들 재판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종전의 그 서양 중심적 어떤 세계관, 이 역사 서술 관련돼서 어, 이제 최근에 세계에서 서술 방향을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세계사 어떤 문제의 방향 있죠. 예, 그 문제 방향을 이제 참고해서 비판적으로 참고해가지고 세계사 내용에서 또 이제 뭐냐면 이런 비판 세계사 교육에서 이런 비판이 반영돼갖고 최근에 어떻게 이제 세계사를 이제 구성을 했는가 세계사 내용을 요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러나부터 볼게요. 그러나 자, 최근에 보편 역사 또는 거대 서사를 해체하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서양의 역사 발전 틀에 의해 구성된 세계사는 종립 근거가 상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있고, 자, 전문 역사학은 연구 범위와 관점을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역사에 확대되었고, 서구 근대 문명의 세계사적 보편성이 부정되는 한편, 지역 문화권의 문화적 특수성이 주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세계 모든 사회가 근대의 길을 따르면서 동질화된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상호 적응과 병용에 의존해야 했음을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요. 자, 세 번째 보면 지역에 따라 변화와 방향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역을 선택하기 위한 변화 이론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시대 구분과 일반화를 사용한 역사 이론은 역사의 지속과 변화의 동력에 대한 이해와 가치뿐만 아니라 정치적 고려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갖고 이제 종전의 이제 세계사 연구 경향을 관련된 내용을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네 번째 볼게요.
자, 세계사 학자들은 국가 민족 경계를 가로지르려 작용했던 세계사 전개 과정을 주목했다. 세계사는 단순히 국가의 개별 역사를 모아놓은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각 지역의 인류 집단과 그들의 상호관계 역사를 구축하기 위한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교류를 세계사 교계 조직 원리로 강조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서구 중심적인 어떤 역사관을 비판해서 세계사 교계도 이런 네 가지 측면이 이제 반영됐다는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많이 건너뛸게요. 거의 그 내용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자, 잠깐 이제 서구 중심의 세계사 교육을 좀 잠깐 볼게요. 416페이지. 뒷장이네요. 예. 자, 요거 이제 서구 중심의 세계사 교육은 19세기 때 이 마르크스를 비롯해서 이제 그 서유의 대부분 역사가들이 역사 발전 동력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아시아나 아프리카 아니라 유럽에서만 발견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보적이라고 판단하는 여러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죠. 마르크스의 역사 도식 같은 경우에는 누구 중심이에요? 서구의 어떤 역사 발전 단계를 바탕으로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장에서는 그 중에 이제 좀 알아볼 사람이 누구냐면 쭉쭉 넘어가서 막스 베버예요. 막스 베버. 막스 베버와 관련된 내용이 420페이지 나왔거든요. 자, 이 막스 베버는 랜디스라는 학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랜디스의 인용물을 통해서. 그래서 막스 베버를 왜 알아야 되냐? 요 사람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요. 기출문제. 그래서 이 막스 베버가 오리엔탈리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나왔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자, 랜디스도 우리가 경제 발전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문화가 모든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본주의가 왜 유럽에서 발전됐냐, 서유럽 세계에서 발전됐냐. 그 이유는 이 막스 베버를 이제 인용했어요. 막스 베버 생각을. 그래서 랜디스의 의견은 막스 베버 생각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서유럽의 자본주의 문화가 발달된 것을 뭘로 봤죠? 프로테스탄트로 봤죠. 예.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때문에 유럽의 자본주의가 발전됐다. 뭐 이런 논리를 제공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막스 베버의 통찰을 이용하면서 유럽의 성공이나 문화의 우월성을 근거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유의 프로테스탄트 사회들 내적으로 사회들이 내적으로 합리적으로 질서 정연하고 근면하고 생산적인 새로운 형태의 인간을 만들어냈고 그들이 새로운 생산 양식, 즉 새로운 경제를 창조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랜디스는 종교와 정치를 포함한 유럽 문화의 독특성, 특히 기술적 혁신에 대한 개방성 같은 유럽의 예의주의가 경제 성장의 우월함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자, 그래서 랜디스와 이제 막스 베우도 어떤 서구 중심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서구 중심 역사관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냥 쭉쭉 보세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421페이지 마지막 줄 보세요. 그래서 이런 서구 중심적 역사관이 교과서에도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런 보편적인 근대는 꼭 서구적 근대를 의미하였다.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비판 이론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서구 중심의 어떤 세계사 설명 구도가 좀 잘못됐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비판점이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첫 번째 보면 그러나부터 이건 비판이에요. 자, 세계사 설명 구도에서 서유럽의 문명의 모델과 근대의 개념은 최근 역사가들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먼저 근대성은 더 이상 역사를 판단하는 보편적 기준으로서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근대는 다양한 지역과 집단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며 근대화는 유럽에서조차도 대단히 불균등하고 상이한 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근대화 과정이 꼭 상실의 역사기도 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국주의 침략을 위해서 침략을 받아서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정통 문화가 사라졌잖아요. 예. 즉 각 사회 집단은 자신의 고유한 역사와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통은 낡은 것이고 계몽된 근대가 모든 사물을 가능한 척도라고 단정하는 정통 근대란 이분법적 구분은 명백히 오류다. 오히려 근대화는 정통의 토대에서 달성됐으며 정통은 근대와 더불어 변화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 될 수 있는 빠른 이유가 뭐냐면 교육이잖아요. 이 교육이라는 거는 유교 문화권, 예전부터 조선시대 때 유교 문화권의 어떤 정통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단순히 근대화 정통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대립된 것이 아니라 이런 근대화도 정통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런 정통의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근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국가와 사회에 맞는 정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두 번째는 세계 사학자들은 근대화가 지닌 이러한 이중적 가치를 지적함과 동시에 세계 체제가, 그러니까 이중적 가치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정통과 근대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 걸 말해요. 동시에 세계 체제가 유럽 자본주의의 확산 및 근대 국가 민족의 팽창과 연관된 최근의 구성분이라는 주장도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체제라는 것이 하나의 만들어진 그러니까 유럽의 자본주의 확산 과정에서 만들어진 구성이라는 주장도 거부한다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미 세계 체제는 15세기 이전부터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죠. 지리산 발견 이전부터. 예,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 체제의 기원을 훨씬 더 앞당겨 잡아야 하며 주체는 유럽이 아니었음을 주장한다. 이미 15세기 이전에 세계 체제를 형성한 강공의 유라시아 무역 네트워크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방구사의 벤트의 그 개념에서 나오죠. 그래서 방구사는 16세기 이전부터 상호 의존적인 심화가 동방구 안에서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세기 이전부터 이제 뭐냐면 세계 체제 형성하고 또 연결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10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동지중에 이르는 유라시아에서는 지역을 넘나든 거대한 제국들이 존재했는데 이들은 해상과 육로를 통한 거대한 규모의 탄력적인 산업망을 구축했다. 그래서 항해 기술과 산업 조직의 개선으로 해상 수송의 호용성이 증대되면서 일본의 해안지대 그리고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서남아시아, 지중해, 유럽,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돼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아시아의 경제적, 기술적, 혁신적 무역의 활력이 두드러진 데 반해서 서유도의 경제는 후진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학자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세계사 유럽 중심의 어떤 세계사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쭉 나와요. 자, 요 학자들 의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크. 이 사람은 기초에 자주 언급됐던 사람이거든요. 예. 이 프랑크라는 사람은 정확한 제 이름은 안드레 군도 프랑크예요.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책을 썼냐면 니 오리엔트라는 책을 썼어요. 니 오리엔트. 예. 자, 이 니 오리엔트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 1500년에서 1800년까지 세계 경제사를 분석을 했어. 세계 경제사를.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 중심지가 유럽이 아니라는 거죠. 신대륙 이후에도 유럽이 중심이 아니고 어디가 중심이냐면 동아시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동아시아 중에 당연히 중국이 중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9세기 가서야 이제 유럽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안드레 고드의 프랑크의 니 오리엔트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요 사람은 예전에 기출한 두 문제 정도 두 번 언급됐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예. 한번 이제 프랑크의 견해를 보죠. 프랑크 견해와 그 다음에 아브루그 견해도 같이 이제 볼게요. 프랑크는 15세기 이후에도 1800년까지 아시아가 세계 경제를 지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이제 아시아의 중심은 중국이에요. 네, 중국. 자, 그리고
아보루그드가 말한 13세기 세계 체제의 골간이 여러 세기에 거쳐 유지되었고 특히 동아시아 조공 체제는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세계 체제 일부였다는 것이었다. 자, 그리고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 나아가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는 18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보다 더 활동적이었고 세계 경제에 차지한 비중이 훨씬 컸다. 1750년 당시 세계 인구 약 66%에 이뤘던 아시아 인구는 세계 총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시아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경제제도와 금융제도도 갖추고 있었고 과학과 기술, 제도적 기반이 아시아의 경제의 토대를 이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프랑크의 의견을 이제 봤어요. 여기 이제 일부 아보루그드의 의견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어디에서 인정받냐면 서양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가 이제 18세기 중반에 썼던 건데 아담 스미스 그 국본에 나 있는 내용인데 여기 내용은 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고 또 풍요롭다. 동인도의 벵골 지역이나 중국 동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농업과 제조업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걸 보인다. 자, 이런 내용도 해서 이제 그 서양인조차도 그 부분을 해줬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또 한부터 볼게요. 또 이것도 이제 서구 중심의 어떤 역사가 비판 관련된 내용이죠. 이게 자, 또한 19세기 유럽의 등장과 자본주의 흥기의 역사는 유럽 내부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뭘 비판하는 거야? 자생설. 아까 지금 것처럼 유럽의 내부적 발전으로만 뭐냐면 유럽의 내부적 발전으로만 근대를 이뤘다. 이런 것들 간접 비판이죠. 앞에 읽었던 거하고 비슷비슷해요. 예. 자, 그래서 유럽의 성공은 유럽의 내적 통로는 합리성 제도, 그다음 기업가 정신, 기술 등 예의적인 유럽의 문화나 가치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브루델의 지적처럼 자본주의의 합리적 수단이란 산업, 은행업, 증권거래, 시장, 이서, 할인 등 서양의 합리주의 세계 밖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발달된 금융업이 금융기법들이 동양에서도 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 17세기 가학혁명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산업혁명 식민지가 없었던 불가능했다. 그래서 유럽의 경제 성장을 스스로 달성한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제안을 가지고 아시아의 생산 시장 무역에 끼어들어 챙긴 이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 유럽은 스스로 확대되어 자신의 유럽 세계 경제 체제 안에서 여타지를 포섭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계 체제와 경제에 뒤늦게 합류했거나 아니면 그 체제와 느슨하게 연결고리가 강한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세계 경제 체제를 창조하지 않았고 유럽은 이미 발전된 거듭해온 경제 생산 무역 산업 금융제도를 평승해 아시아라는 거인의 어깨를 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의 어떤 자생적인 어떤 근대화론 이걸 이제 비판했죠. 그래서 이거는 아시아의 도움 때문이다. 또는 그 아메리카의 은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이제 프랑크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생설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은 중국을 되게 강조했다고 했죠. 지금 있지만 중국 정부가 되게 좋아하는 인물인데, 자 한번 보면 프랑크는 유럽 중심주의는 벌거벗은 임금님이었다 하면서 중국은 시대에 역행하면서 무의도식하면서 밀폐된 간에 갇혀있는 미다라고 한 그리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등지에 지배했던 마르크스의 주장은 불깨지나 오리엔탈리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불깨지나 오리엔탈리즘이 뭘까요? 오리엔탈리즘인데 뭐야 사회주의 색깔이 띠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마르크스 주장 중에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근현대사 우리는 근현대사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거죠.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아시아는 고대에만 머물러 있고 근대 그냥 건너뛰었다는 거야. 예. 중세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근대 누가 시켜줬죠? 유럽이 시켜줬다는 거야. 유럽이 열강들이 와가지고 시켜줬다. 이게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비판을 보면 이것도 오리엔탈리즘의 비판이라고 쭉 보시면 돼요. 앞에 설명한 자 유럽의 성공을 설명하는데 주로 인용된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 변화, 자본주의 생산 양식, 자본주의 세계 역동성 등은 다른 지역의 장기적 역사 변화와 지속성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가진 유럽의 범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18세기 유럽과 유사한 경제상, 즉 점증하는 생산력과 인구 팽창을 경험한 중국이 생산과 자원 분배 문제에 직면한 다른 정치 경제 발전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유럽이 성공하는데 봉건 이제 자본주의 넘어갈 때 이제 뭐 자본주의 생산 방식 등장하고 자본주의 세계 체제 역동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18세기 때 유럽의 상황과 비슷한 중국도 그런 상황에 직면했어. 근데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해결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양쯔강 하류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불을 축적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륙 지역에 투자를 해갖고 좀 이렇게 인구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럽처럼 이렇게 식민지를 개척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예, 자본주의를 뭐냐면 생산 양식을 더 발전시킬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버지스라는 사람은 의견을 보면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유럽 중심의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하는 거야. 이 사람 계속. 예, 이 사람도. 자, 버지스는 세계사에 대한 솔직해지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 세계 경제 체제 유럽에서 시작되지 않았다고 단언하면서 세계 경제 체제는 유럽에서 시작되지 않았다고 단언하면서 서양의 발언은 시기적으로 늦게 나타났고 기간도 짧았으며 서양의 발언론은 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정치 경제적 침해 지나치게 가장되고 있었다. 따라서 유럽 세계사를 보는 시각의 지금과 같이 판이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역사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오리엔탈리즘을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여기에서 이제 봐야 할 것은 이제 개별적인 역사가들, 특히 이제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하는 그 개별적 역사가들의 어떤 비판 내용들이에요. 이게 예전에 프랑크를 중심으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그 전에 잠깐 이제 오리엔트를 옹호하는 서양 역사가들의 그 시각도 같이 얘기했죠. 그 중에 막스 베버의 시각,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11년도 기출문제 그 지문으로 한번 나왔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어 국가 민족의 역사 세계사인데 쭉 넘어갈게요 그냥.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뭐 거의 뻘소리들이니까 시험 문제 딱 나오기가 좀 힘들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약간 이제 볼 게 뭐냐면 이것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433페이지야. 예. 여기 433페이지 보면 여기 용어 중에 그 오리엔탈리즘은 아시죠? 제가 그래서 서양과 동양은 나누고 그래서 동양은 부정적 이미지, 서양은 긍정적 이미지 해가지고 이제 서양이 동양을 종속시키기 위한 어떤 역사적 관점 오리엔탈리즘이잖아. 근데 이 옥시텐탈리즘 있죠? 옥시텐탈리즘. 예. 요거는 거꾸로예요. 동양이 서양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그러니까 아까는 지배 체제를 유지하거나 저항을 할 때 이 서구의 모델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지배자들은 이 뭐냐면 경제 발전을 내세워서 서구의 모델을 내세워서 경제 발전을 해서 민주화를 억누르려고 했고 그 저항하는 사람들은 서구의 모델을 또 끌어다가 서양은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 낙후성을 공격하고 독재 정권을 저항하는데 이 옥시텐탈리즘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꾸로 동양이 서양을 보는 관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 두 개 이거 좀 외워두세요. 오리엔탈리즘하고 옥시덴탈리즘 두 개 외워두시고 이 오리엔탈리즘은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됐었고 이거 예전에 지휘과에도 나오더라고요. 지휘과. 예. 그 오리엔탈리즘이 역사과 문제뿐만 아니라 지휘과, 일사과 이런 것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 관점이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좀 외워두세요. 정확한 명칭을.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이제 뭐 각자 다 읽어보세요. 여기는. 네.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440페이지 보세요. 440페이지. 440페이지 매진말 정도 그렇게 좀 볼게요. 440페이지 보면 잠깐 이게 맞나? 하나를 또 놓친 것 같긴 한데 여기 있네요. 예, 일단 읽어볼게요. 자, 요거 내용은 440페이지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종전에 이 논문의 주요 내용들이 이제 요약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세계사 교육이 이거 지워야 되겠네. 자, 세계사 교육이 민족이나 국가의 틀에 갇히지 않은 인간의 이해를 추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건 장기적으로 거친 여러 문명과 사회들의 세계사 속에서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설명의 원리에 갇힌 인간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래서 광범위한 시간과 공간에 벌어진 역사를 일관된 기준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삶의 역동적인 드라마를 틀에 짜인 설명물을 전략시키고 한다.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냥 서구 중심의 어떤 역사관을 통해서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뭐냐면 놓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읽어볼게요. 또한 역사적 인물들은 한 국가나 지역에서 일어나기도 되어 있는 이들을 성취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된 폐쇄적 역사에 갇히고 만다. 그래서 세계사 교과서는 그들이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용기와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간 인간 존재들로 보이지 않고 그들 문화 또는 문명의 특정한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 무대에 오른 인간들을 그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인들 아프리카 서해안 항해가 교과서에서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발견하는 무역을 열기 위한 유럽 최초의 시도라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유럽이라고 그때 당시 인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요 단기적인 눈앞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할 만큼 궁극적 초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자, 이 표현 자체가 좀 그렇다는 거죠. 아시아기를 발견하고 무역을 열기 위한 유럽인의 최초의 시도. 자, 일단 유럽이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이건 나중에 이제 유럽이 이제 제국주의 침략을 하면서 유럽과 비유럽을 구별하게 생긴 인식이고,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기를 발견하고 무역을 열기 위한, 이게 이제 이거는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그 포르투갈인들이 원래부터 뭐 아시아기를 열기고자 그 뭐냐면 무역을 항해를 개최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 그 항로를, 원래 아프리카 항로를 개척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프리카 그 사하 이남 지역에 있는 노예 때문에, 그 노예 때문에, 그 아프리카 사하 이남에 노예나 금이 많다는 걸 듣고는 노예와 금업계에서 간 거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서 뭐 항로 무역을 통해서 동성 무역을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사하 이남까지 이제 갔다가 엘리케 왕자죠, 갔다가 그 이후에 조금씩 내려온 거야. 그러다가 우연찮게 뭐냐면 시황봉을 돌아가지고 인도양 쪽으로 가는 항로가 발견되죠. 그때부터 이제 이걸 통해서, 이 항로를 통해서 항로를 쉽게 직거래를 할 수 있구나.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득을 챙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서교류의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뒤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세계사 속에서 인간의 발견 또는 다층적 이야기의 복원 또한 가능할 것이다. 단 개별 인간의 집단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결국 그 관계들 바깥이나 너머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으면서 세계에 대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식론적 특권 아무래도 없다. 집단이나 국가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자신과 타자 사이의 현실적 관계들을 간주할 수 있는 어떤 외부의 우월적 위치를 존재하지 않는다. 아유, 뭐 어렵게 설명했는데 각자 판단하시고 읽으세요 그냥.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밑에부터요. 따라서 애국심과 민족주의, 평역성과 지역주의는 항상 극복의 대상이다. 그래서 세계사의 목표는 자기 조국을 추구하는 정망을 얻고 자기 문화와 역사를 제공할 방어적 통일 대신에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버저할 때에서는 애국심, 민족주의, 평역성과 지역주의를, 이건 극복의 대상이야. 대신에 뭘 지향해야 되는 거야? 전체를 조망하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 뭘 통해서? 세계사 교육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잘 나타내는 말이 그 밑에 있어요. 보통 이게 이런 건 읽지 않는데 밑에 있는 내용은 이거 읽어야 돼. 이건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12세기 때 언어 수도사가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다? 요 발언이 이게 67번인데 잠깐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여기 있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 그 12세기 때 세스니 출신의 성직자 성 비토 위구의 말이야. 이 사람의 말인데 이 사람 말을 좀 기억을 할 필요는 있어. 왜 기억해야 되냐?
아, 이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의 말이 예전에 11년 2차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요. 이 말 자체가 이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예.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 붙여넣기. 예. 자, 이 사람이 말이 이제 여기인데 이거 좀 기억을 좀 읽어볼게요. 이게 11년도 2차 기출에 나왔던 예문이에요. 요거와 관련된 거죠. 여기부터까지 관련된 내용인데 자, 고향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미숙하다. 그래서 모든 곳을 고향으로 느끼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전 세계 타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완벽한 인간이다. 그래서 미숙한 사람은 세계 한 곳에만 사랑하고 강인한 사람은 모든 곳을 고향으로 여기고 사랑하지만 완벽한 인간은 고향 그 자체가 없앤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어, 예국신 민족주의, 평양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그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세계사 전체 조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12세기 세스니 출신의 성직자 성 빅토리 유고의 말을 인용한 거야. 이걸 이제 기출 예문에 실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 말은 좀 약간 봐두시고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 아 갈색제 이제 강도 끝났는데 참 힘들었어요. 갈색제 내용이 이게 뭐냐면 범잡하고 내용이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에 정리가 안 돼. 그래서 파란 책하고 녹색 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딱 정리가 되거든요. 나눠지고. 근데 이거는 남색 책도 그렇지만 남색 책 그래도 나는데도 이제 좀 정리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건 갈색 책은 논문 그 자체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읽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야, 불친절해요. 친절하지 않아요. 불친절하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 딱딱 떠오르는 분들이 몇 개는 있긴 있지만 이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 왔다 갔다 하고 막 논지 전개 방법, 논지를 막 전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강독하는 부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갈색자 부분 다 뭐 애우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맥락만 파악을 하세요. 맥락만. 예. 그리고 기출 중심으로 해갖고 좀 외우는 부분만 좀 외워두세요. 예를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와인버그의 발견법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토플스키 이론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만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맥락만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갈색책 강독을 끝났고요. 잠깐 이제 파란책으로 넘어갈게요. 파란책으로 그 못했던 부분 있죠. 역교론 관련돼서 역사 교육 방법론 관련돼서 못했던 부분, 연구 방법론 관련해서 못했던 부분을 좀 강독하고 끝낼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